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상희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근영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한영상의학회 이정민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박형욱 당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근영 회장님, 대한영상의학회 이정민 회장님, 또 강북대학교 의과대학의 박형호 교수님,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님, 또 대한의사협회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께서 기자회견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처사이며 그 결과 보건의료 체계의 극한 혼란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 반영해졌습니다. 대법원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내린 이 협소한 판결은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네, 이근영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산부인과학회 이근영 회장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무려 68회에 걸쳐서 골반 초음파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 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고 심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궁 내막암의 경우는 골반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보일 때 자궁 내막 조직 검사로 확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는 추적 관찰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초음파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판독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자궁 내막암의 정상적인 진단 과정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궁 내막암은 초음파상 불규칙하고 불분명한 윤곽과 비균질한 에코의 진단 내 막힙박 비후 또는 자궁 내막 종괴로 관찰됩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 내막 조직 검사와 같은 심적 추가 검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궁 내막 병변과 자궁 내막암의 조기 진단에서 초음파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의사 A씨는 상기 환자의 초음파를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에 걸쳐서 시행했지만 자궁 내막 암을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고 환자는 바로 다음 날인 2012년 7월 타 산부인과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 내막 종괴가 보이니
조직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이후에 산부인과에서 조직 검사를 시행해서 자궁 내막암 2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궁 내막 2기의 경우 5년 생존율이 자궁 내막 증식증에 비해서 훨씬 낮으며 불량한 예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조속한 진단은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중요한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데, 한의사 A씨는 환자의 자궁 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위해를 가했습니다. 이 환자뿐 아닙니다.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은 자궁 근종, 자궁 내막종, 자궁 내막염, 난소낭종 등 치유한 사례를 공개하면서 사례마다 그 증거로 초음파 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현대적 의학적 진단이 아닌 기재혈이 자궁증이라는 한방 진단의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방 질환의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기체혈로 자궁증, 저는 잘 모르겠어서 기체혈로 자궁증이라는 한방 질환의 초음파 소견 등에 대한 검증된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시된 이론적 자료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이 제시한 사례에 대해서 초음파 사진과 한의사가 내린 추정 진단이 일치하지 않고 매번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는 등 검사 자체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며, 일부 제시된 증례에서 진단명과 제시된 초음파 사진 간 추정 진단이 일치 않는 사례들이 관찰되고 있어서 초음파에 대한 해석이 잘못 내려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검토한 결과 대한의사협회를 통해서 재판 과정에 이를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결과는 대법원 판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산부인과학회는 이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한영상의학회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영상학회 이정민 회장입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이미 산부인과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공중보건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그릇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진단기기라 함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전제 조건인데, 진단기기가 안전하냐 아니냐만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좀 그릇된 거고요. 두 번째는 한의학의 기본 원리, 기본 중심적인 원칙들과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진단기기가 그 진단 기준이나 이런 것들 일치하느냐, 그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이러한 진단기기의 사용이 국가가 제시한 면허 기준 내에 허용된 범위 안에 들어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면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진단의 정확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대법원은 초음파 장비 자체 위에도, 즉 방사선 유무나 방사선량 또는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앞에 이근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오진을 하게 되면 오진 자체가 위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초음파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 이상 소견 추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즉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시게 되면 인체에 이제 접촉을 해서 영상을 보게 되는데 이 된다고 해서 영상이 다 잘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청진기를 일반인이 이용한다고 가정을 해보셨을 때 심장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댈 것인가 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그 영상이 보였을 때 그 영상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적절한가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 초음파 검사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영상이 TV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 얘기는 환자가 호흡을 하거나 움직이게 되면 영상이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판단하려면 호흡도 중지를 해야 되고 또 적절하게 푸르부를 갖다 정확한 위치에 밀착을 한 상태에서 유지를 시켜야 되고 또 이 초음파는 공기 같은 것들이나 이물질이 있으면 잘 안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피해서 사진이 잘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결국은 부적절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음파 검사는 쉬워 보이지만 이 현대의학 영역에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검사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 과정은 근본적으로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에 있고 초음파 검사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초음파의 이 초음파에서 보이는 소견이 어떤 특정 질환 하나만을 시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초음파 소견이 특정 소견이 있으면 감별해야 되는 질환의 리스트가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른 피검사나 현대의학의 여러 이상 소견들을 서포트하는 것들과 함께 판단하는 게 적절한 거죠.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결국 오진이 생기게 되고 이번 해당 환자처럼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이러한 그 초음파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누가 가르쳤는지 그 사람이 과연 초음파 교육을 가르칠 만한 적절한 그 해당 지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한의학의 이론과 초음파에서 발견하는 해부학적인 이상과의 직접적인 연관 고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한의학과는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과학기술의 발전이 모두 현대의학만 적용해야 되는 거냐, 한의학도 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제 현재 한국의 현대의학 임상 현장에서는 결국에 외국에서 수십 년간 사용되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처음 도입이 되게 되면 항상 신의료 기술 평가를 통해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을 받고 그 뒤에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료 기술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이후에 이게 환자의 이익이 된다. 적절한 에비던스가 갖춰지면 이제 보험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한의학의 이론에 맞는 그 한의학 체계 내에서 초음파 소견이 도움이 된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된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 결국에는 한의학의 이론과 초음파의 새로운 그 이용이 한의학의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한 고리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면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의사의 주장들은 이게 자기들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면허에 적용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주장대로 하면 현행법 규정의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 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초음파 기기가 당연히 의사들이 쓰는 장비로 생각해서 굳이 이거에 대해서 금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실은 처음부터 한 의사가 이걸 사용하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금지 사항을 만들었을 거가 자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적절한 검사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인정하는 가장 검증된, 가장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의료인이 이걸 시행을 해야 되고, 이 원칙에 관해서는 뭐 현대의학이 됐든 한의학이 됐든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 판결에서 이제 제일 놀라운 점은 기존 판례가 의료기기의 개발, 제작, 사용이 한의학의 원리에 기초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사용 여부가 결정이 됐는데, 이번 결정에서는 그거는 이제 최소화한 거죠. 이거 뭐 원리와 상관없이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이것만 따졌다는 건데, 이제 반대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인 원리와 무관한 게 명백한지를 고려해서 무관한 게 명백하지 않다면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현대의학의 경우 한의학적인 침술 같은 것도 많은 논문이나 연구를 통해서 원리를 일부 현대의학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결정대로라면 이제 한의학에서 하는 모든 검사나 시술을 현대의학에서도 현대의학과 무관한 게 명백한지를 밝히지 못한다면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서로 그렇게 해야 맞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본 판결은 형평성을 잃어버린 아주 경도된 결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현 의료법상에서도 제시되어 있는 의료 이원화의 원칙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결정하에서 앞으로 의료 이원화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고, 또 의료법을 넘어서는 결정이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네. 네, 이어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의 우리 박형옥 교수님. 예, 소개받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입니다. 환자단체 연합회는 지난 1월 19일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에 대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환자단체 연합회는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 기기를 혈압계나 체온계와 비슷한 진단 기기로 판단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량적인 수치로 나오는 혈압계, 체온계와 실시간으로 판독을 해야 하고 추가 검사나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 초음파 검사가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자단체 연합회는 초음파 진단 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에 도움이 된다거나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일종이라고 보는 환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단체 연합회는 현재 한의대 교육과정만으로도 초음파 진단 기기 사항에 별 문제가 없다는 판결문 취지도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의대에서의 영상의학 교육은 최근의 일이고 초음파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한의사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국민, 의료 소비자, 환자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민, 의료 소비자, 환자를 위한다는 대법원의 주장이 얼마나 상식에 어긋나 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대법원 판결이 얼마나 사실이 아닌 허구적 상상의 기초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한의사는 2년에 걸쳐 68회나 초음파 촬영을 하였으나 자궁 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암을 제때 진단하지 못하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조차 환자에게 발생한 위험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의사가 대법관이나 그 가족에 대해 2년에 걸쳐 68회나 초음파를 하고도 제때 암 진단을 못하였다면 대법관님께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위험은 없었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의사가 오진을 하면 늘 준엄하게 꾸짖으며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이 이 사건 자체의 오진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감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통상적 수준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내놓은 논거를 보면 법조인인 제가 부끄럽습니다. 대법원은 의사도 오진을 할 수 있는데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통계적 근거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대법원은 통계란 것이 무엇인지, 통계를 어느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가령 2020년 자료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유면허자는 만명당, 인구 만명당 6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킵니다. 반면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자는 만명당 단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킵니다.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무면허자가 훨씬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주장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면허자는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 대비 교통사고 유발률은 유면허자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컨대 무면허자가 유면허자보다 운전사고를 더 일으킨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며 무면허자의 운전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더 오진을 한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는 논거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할 때는 동등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동등한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나온 통계치를 가지고 또는 그것을 추정해서 두 집단을 비교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2016년 1월 12일 당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초음파 골밀도기를 이용한 골밀도 측정 시연을 하였습니다. 시연 후 김 회장은 제가 방금 이 의료기기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어려운 내용입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라고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측정 위치, 측정 방법, 검사값의 해석을 완전히 잘못해 멀쩡한 청년을 골감소증 환자로 오진하였습니다. 실제라면 멀쩡한 청년이 골감소증이라고 한약을 먹었을 것입니다. 한약은 부작용이 없을까요? 이 사건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한 오진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사도 오진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을 배운 의사의 오진과 현대의학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현대의학과 전혀 다른 전통의학을 배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때의 오진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 법령이 의사의 오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사용하는 의약품 의료기기는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쳐 환자에게 사용이 허용됩니다. 의사가 새로운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할 때 그것이 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으니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는 신의료기술을 사용하기 전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된 이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같은 현대의학의 학문 영역에서도 요구되는 원칙입니다. 하물며 전혀 다른 학문인 학문을 배운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면 사전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환자단체 연합회는 한의학적 진단에서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그 목적 및 범위, 효과와 부작용 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며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기 전 위험성과 이익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라며 그러한 법률을 의사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어떤 위험과 어떤 이익이 있는지 대법원은 아는지요? 한의사는 그 위험과 이익을 아는지요? 그것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연구된 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자단체 연합회의 비판은 상식적이며 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원칙 또는 법리에 부합합니다. 의사들에게 늘 요구하던 원칙을 어느 날 갑자기 외면해버린 대법원의 판결에 놀랄 뿐입니다.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행위를 허용하는 논거로 세계보건기구를 거론한 곳에는 실수하게 됩니다. WHO가 전통의학에 대하여 근거중심 의학의 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WHO가 침술사 혹은 중의학 시술자에게 마치 의사처럼 현대의학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WHO의 권고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학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침술사 혹은 중의학 시술자에게 현대의학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자는 것은 그 자체로 비과학이기 때문입니다. WHO가 그런 것을 권할 리가 있겠습니까? 요약하면 근거 있는 의학을 만들라는 WHO의 권고를 가지고 근거 없는 의학을 만들게 한 것이 이번 대법원 초음파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사법 적극주의의 이념에 따라 사회를 선도하는 판결을 내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결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판결에 책임을 지는 검증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 방법으로 임신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가?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 방법으로 당뇨병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가?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 방법으로 자궁 내막증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가? 한의학적 진단과 현대의학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현대의학은 꾸준히 스스로를 검증해 왔습니다. 검증 체계야말로 현대의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증 체계야말로 환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대법원이 상상력에 의존해 판결하지 마시고 판결을 검증하고 판결에 전제받은 사실관계를 검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음파 판결의 부작용은 오로지 국민이 감내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 최청희 법제의사 겸 보험의사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 법제의사 겸 보험의사 최청희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51년 제전 국민의료법부터 현행의료법에 이르기까지 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히 구분하는 확고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여 각각의 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의료법 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무자격자 내지 면허 소지자라 하더라도 면허 이외의 특정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는 항상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의학과 한의학은 그 학문적 원리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 원리가 다른 분야의 의료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치료 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규제 방법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다수 의견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 자체가 인체에 대해 심색적이지 않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였는 바 이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원화된 의료의 체계에 비춰볼 때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의사가 학문적 기초가 다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오진 등으로 질병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본 사안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오진한 전형적인 경우로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연 이를 두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면 그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대법원 다수 의견은 한의사가 주된 진단 방법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 설시 없이 한의사가 한의학적인 원리인 복지를 기본적으로 시행하면서 그 검증 위험 판정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복진과 같은 방법으로 부과하여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다수 의견은 초음파 영상과 한의학적인 검증 사이에 과연 어떠한 논리적 상관관계가 있고 검증이 되었는지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 내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법원 다수 의견에 따르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주된 진단 방법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의료법상 명명된 것 위의 의료행위의 범주가 달라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욱더 대법원 다수 의견이 제시한 새로운 판단 기준에는 이에 관한 판단 기준이 전혀 없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먼저 본론을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다소 억지스러운 논거를 선택한 소위 끼어 맞춤 판결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일례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이전 결정문을 인용하면서 헌법재판소가 2020년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 다시 한번 노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전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표면적으로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엄격하고 명확한 적용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우리나라 입법자가 1951년 제정국민의료법부터 현행의료법에 이르기까지 확고히 지켜온 이원적 의료체계의 틀을 깨는 사법부에 의한 입법권 침해적 판결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님께서 실제 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이정근입니다. 네, 이제부터 실제 한의원에서 초음파를 시행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강남 소재 A 한의원입니다. 자궁근이 약간 좀 툭툭 돌리는 눈치가 되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 정도면 뭐 특별하게 긍정이나 아니라 이렇게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기를 해야 될 정도는 많이 있고 그 자궁의 위치도 괜찮고 다른 만족 쪽이나 그런 부분에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왼쪽편이라는 특별하게 남쪽에 보여지는 게 떨어져 보면은 대란의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폴리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태는 이상으로 보면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큰 이상 없고 자궁의 위치도 괜찮고 다른 기준으로 할수 있는 거고요. 네, 잠깐. 네, 지금 방금 대화가 잘 안 들릴 수 있는데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그 들려진 자료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이 영상에 있는 대화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 영상은 서천 소재 B 한의원입니다. 내 말이 나의 말 제대로 생기다고 내가 있는 상태가 호흡이 안 되니까 내 말이 이런 허연도 좀 보내야죠. 아까 얘기했죠? 신랑이 가요. 나한테요. 왜 호소송이 같은 거 많이 쳤어요. 네. 이게 가능한 거. 좀 이따. 네. 보이세요? 네. 아직 상태가 가질 수도 있지만 다양성만 좀 많아요.
예, 실제 아무 증상이 없는 20대 후반 여성이었는데도 다낭성 난소질환이라고 거짓 진단을 하였고 고가의 한약 복용을 권하였으나 이후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는 다낭성 난소질환이 아닌 성숙과정의 난부임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영상은 노원구 소재 시한원입니다. 초음파 시행 후 환자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병화 중심이 혈관이 나가겠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혈관이 비슷하게 갈라놓는 네. 그리고 혈관 하잖아요. 네. 이런 걸 우리 중심으로 들어가는 네. 파열을 하면 정말 네. 필요하면 돈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뭐라 했을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실제 한의원에서 어떻게 초음파 진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사가 주장하는 한방적 진단 행위인 절제를 판단했지만 제가 보여드린 영상 어디에 한방적인 표현이나 진단 방법을 갖다 이용한 것이 있었습니까? 현대의학적 진단고궁인 초음파 진단기기로 어떻게 한의사만의 다른 진단방법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협회, 대한영상의학회는 현대의학을 도용하여 불법 의료 행위를 시행하고 심지어 환자에게 오진을 하고 거짓 진단까지도 불사하는 한의사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해가 예상되는 바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 절차와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강력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 의료기기가 이 사용을 통해서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 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다시 한번 대법원 이번에 있는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영상의학과학회 기자회견문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밝히신 후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에 사시는 부정. 갑자기 마이크 가능하면 누르시고요. 네. 청년에 사시는 고정민 기자입니다. 이거 초음파 판결이 지난해 12월 22일에 있었는데요. 대한의사협회에서 오늘 항의 기자회견을 오늘 잡아서 진행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이 두 달 사이에 새로 좀 국면 전환이 있었는지 오늘로 날짜를 잡고 진행하시려고.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다음 날부터 대법원에서 항의하는 1인 시위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문을 갖다가 계속 대법원에다가 우리가 전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이냐면은 2월에 대법원에 일단 그 재판관 판사들의 이동이 있는 날이 2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이걸 판결할 수 있는 이 중앙지방법원의 고법에 주심 판사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2심 판결의 항의항소심에서는 좀 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도를 갖고선 재판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그 메디컬타임즈 김승식 기자입니다. 그 영상을 3개 정도 보여주셨는데 이게 좀 어떤 경로로 입수하신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경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포르시안 손식 기자입니다. 이제 파기환송심 재판부 이제 중앙지법에서 이거를 이제 검토를 하고 이제 판결을 하게 될 텐데 사실 그동안 어떤 뭐 1인 시위라든지 여태까지 대응을 보면은 주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러니까 반복되는 어떤 주장들이었는데 서울중앙지법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계신 전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그 법조인들 분께서 요거에 관련해서 토론하셨을 때 이제 박정훈 교수님께서 나오시고 하셨었는데 상당히 디테일한 어떤 의견들도 제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협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전략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천 이사님께서 뭐 혹시 추천 이사님, 중 이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인 상사이기 때문에 우리 협회가 직접적으로 소송의 당사자로 해서 좀 대응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판 절차에는 참여할 수는 없지만 참고인의 지위로서 지금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서 말씀 주신 여러 토론회나 여러 법조인 분들이 주신 의견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검토하고 검토를 이미 했고 법률대리인이 선임이 되면 구체적인 논의 방향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끝까지 재판부에 저희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질문을 추가로 받기 전에 기자님들께 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기자회견은 상당히 학계에서 큰 용기와 결심을 해주셔서 참여하시게 된 중요한 기자회견인 만큼 대한영상의학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학회의 이 초음파 파기환송권에 대한 입장이나 그 논리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잘 의미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만큼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좀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메디컬 타임즈 김승기입니다. 이제 산부인과 학회장님께서 그 한의원이 올렸던 초음파 사진이랑 실제 증상이랑 좀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부인과 학회에서 아마 요새는 환자의 그 정보보호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 환자의 개별적인 정보랑 그다음에 어느 병원에서 어느 선생님이 해줬는지 정확하게 알면은 사실은 들어가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도 오래 지났고 그 환자 정보랑 그것을 담당했던 교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노출이 안 돼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까 전체적으로 저는 읽는 것도 틀렸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체 혈어 자궁증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등등이 있었고 그 자궁 내막 암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자궁 내막암이 진단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최근에 자궁 내막암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평원의 통계에 의하면은 자궁 내막암이 2015년에 1,877명에서 2019년에 17,865명으로 62%나 증가되는 암이고 사실 꽤 이제 20대에도 요새 호발해가지고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계속 조심해야 되는 건데 아까도 대략 말씀드렸지만 단 2년 내에 무려 초음파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68회를 검사를 하고 또 이제 아까 말했지만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디테일한 거를 알면은 아마 정확하게
그러니까 학회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걸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해 보시더라도 어떻게 2년 동안에 68회 초음파를 하고 그 문제가 그래서 환자가 계속 안 나니까 개인병원을 들렸다가 다시 그게 초음파가 이상해서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더니 무려 자궁 내마감 2기였었거든요. 근데 환자 쪽으로 역지사지 쪽으로 생각해보고 또 아무리 그 한의사 선생님을 그 이해한다고 해도 68회나 뭐라고 설명하면서 그걸 뭘 했을까? 그리고 기자님께서 말하신 것 같이 그 환자 정보랑 그 선생님의 그 디테일한 걸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아울러 볼 때는 이건 정말 심각한 의료행위에 대한 그 무지, 그 다음에 사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었고, 또 더군다나 대법원에서 이거를 해보면 이런 판결을 할 때는 적어도 학회, 전문가, 자궁 내마감 전공하는 선생님들을 좀 초청을 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게 나중에 미치는 영향, 미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학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회 전문가를 불러서 그 디테일한 사항을 반영을 하지 않은 판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그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데일리메디 연구회 기자인데요. 그 영상의학회 회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그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진단기기 사용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자 하는 게 사실 주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실제로 가장 지금 나온 것 외에도 좀 우려되는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사실 이게 환자의 몸에 닿는 거라서 안전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침습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접촉하는 게 문제가, 접촉하는 걸로는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인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로 봤을 때는 더 큰 차후의 2차적, 3차적 문제점은 또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그 기자님들께서 이제 아침 라디오 듣다 보면 그 한의협 회장이 나오셔가지고 뭐 이 건에 대해서 광고하는 내용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이게 진단 영상 장비가 인체 이 자체 행위가 인체에 무해하냐 아니냐를 따지면 초음파 말고도 MRI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무해하다고 주장할 수 있죠. CT는 엑스레이를 쓰기 때문에 그 엑스레이가 암을 유발한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해하다고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이제 MRI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안전한 거냐? 그런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병원에서도 MRI 때문에 간혹 환자의 위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자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 가위나 금속 같은 걸 가지고 가거나, 또는 뭐 요새 이제 얼굴 눈썹 문신이나 뭐 이런 문신 할 때도 금속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MRI 찍다가 화상을 입기도 하거든요. 이제 눈썹이 화상을 입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 기기의 사용이 인체에 유해하냐 아니냐 보다는 그 이제 의료 행위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득이 없는데 의료 행위를 하는 거가 무해한 건가요? 그 환자의 시간과 돈을 뺏는 건데 그거 자체가 유해한 거죠. 그리고 더구나 이번 건처럼 이제 오진이 되게 되면 암종의 경우에는 조기 진단이 생존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기에 진단하면 비교적 인체에 적은 해를 주고도 높은 생존율을 얻을 수 있는데, 늦어지면 질수록 5년 생존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자궁 내마감도 마찬가지겠죠. 1기가 2기보다 훨씬 생존율이 좋은 거고, 자궁 내마감 되기 전에 약간 뭐 경계성 병변에서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할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 것 자체가 유해죠. 이게 만약에 MRI로 넓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MRI로 진단한 병이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럼 그걸 놓치게 되고, 특히 그런 병들이 암종이거나 또는
A라는 병인데 B 질환으로 오진을 해서 치료법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들이 막 생기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정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장비를 사용하면 그리고 그 장비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흔히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도 얼마든지 정보는 구하지만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활용하는 것처럼 이런 초음파나 MRI나 뭐 뇌파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검사법이 적절한 해석이 돼야 궁극적으로 그 행위의 이득이 환자한테 가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오히려 위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약간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레이저 수술하고 레이저 치료 같은 걸 보면요. 그건 이제 침습적인 치료라고 그러죠. 그런데 침습적인 치료가 사실은 있다 하더라도 약간 이래서 그 부작용은 국소적인 면에 남을 국소적인 거에 국한이 될 수가 있죠. 반면에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암이라든지 이런 걸 진단을 못하게 되면 아마 이제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망이나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그 진단기기 자체가 갖는 위험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민 부장님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좀 아까 어떤 충분한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을 주셨었는데 아까 발표하실 때 보면은 지금 하는 대학에서 지금 배우는 그 수준도 말씀을 주셨었고 그게 또 그쪽 의학의 특성에 맞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주셨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쪽 의학의 특성에 맞추는 게 그쪽의 의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교육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한의대나 이런 곳에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심화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자격은 지금 논리대로라면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오히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회장님께서 추가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노는 거와 다르긴 하지만 교육 과정을 통해서 법률에 정해진 면허 범위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하고 비슷한데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법과대학 졸업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게 합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법전을 하고 법과대학에서 뭐 가르치는 게 그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의과대학의 한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을 조금 배우는 것과 달리 법과대학의 모든 과목은 법학 과목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격을 주거나 면허 범위를 바꾼다는 건 대부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른 논리를 이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법원에 계시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의학을 배운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을 몇 시간 배운다. 영상의학 뭐 과목이 있고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 과목이 몇 시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을 배운다는 것은 영상의학 시간에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과를 배울 때 모든 질환을 배울 때 내과를 배울 때 외과를 배울 때 정형외과를 배울 때 신경외과를 배울 때 항상 진단 과정에 영상의학 진단이 따라 붙게 됩니다. 영상의학 진단 또는 랩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환과의 상관관계 이 속에서 영상의학을 배우는 겁니다. 영상을 배운다는 게 몇 시간 독립해서 영상의학을 배운다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학문의 성격에서 그 진단과 치료 과정에 영상의학적 진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게 비로소 배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의과대학에서 한의과적인 여러 가지 질환하고 현대의학의 영상의학이 어떤 관계가 있냐? 사실 그게 규명이 되지 않으면 배울래야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기자님께서 하셔가지고 저도 말씀 하나 드리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의학과 이 한의학은 서로 간에 배우는 과정도 틀리고 그 다음에 의료의 그 치료하는 방향도 틀리고 진단 방향도 다 틀려야지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의학 육성법을 본다 하더라도요. 그 뭐라고 돼 있냐면 선조로부터 내려온 의술을
현대에서 응용 개발하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이 서양 의학을 갖다가 그다음에 현대 의학에서 하는 걸 갖다가 하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선조로부터 내려왔던 우리 전래된 그 의술을 갖다가 현대적으로 이걸 갖다가 응용 개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어기고 그 의학의 학문을 갖다가 차용이라든가 도용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더 이상 한의학의 존재 가치는 없는 거죠. 네, 두 분이 뭐 다 얘기를 잘 해주셔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영상의학이라는 거는 그거 자체로만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환자로서 병원에 갔을 때 항상 보면 어떤 임상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에 가서 검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영상의학과 의사가 전문가가 판독한 거를 리포트가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임상의가 다른 피검사나 다른 검사와 함께 공동으로 이제 판독을 해서 진단도 내리고 치료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전체 인티그레이션이 돼 있는 어떤 시스템화된 의학인데 그거에 반해서 제가 뭐 한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으나 영상의학만 배웠다고 해서 그거가 한의학의 다이렉트로 이게 뭐 진단이나 치료 방침을 서포트해 준다. 그건 좀 위험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이제 약간 뭐 비판적인 이제 말씀을 드리면 또 일부 국민들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오해하냐면 그러면 한약을 인정하지 않는 거냐?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엔 뭐 저도 그렇고 아마 다른 교수님들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한약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운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배운 걸 하고 섣부르게 현대의학을 배웠다고 환자에게 시험하면 안 된다. 선무당이 사람 잡기 때문이다.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한의학 자체의 어떤 그 의학적인 가치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남이 이렇게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취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아까 박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보면은 대법원이 지금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통상적 수준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제 근거를 제시를 했었는데, 아까 이승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영상과 그 자료에 따르면은 보지를 받고서 한약을 처방을 받을 뻔하다가 이제 산부인과 가서 이게 난포임을 확인했던 사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쪽에서 이런 자료들이라든지 또는 의료계에서 그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모인다면은 이번 다음 중앙지법에서의 어떤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시고 있는 취지가 이 건 말고 다른 건에서도 많이 모아오면은 재판의 판결에 도움이 되냐 이거죠? 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먼저 앞에서 질문하신 거 지금 이제 하다가 했던 68회 초음파 촬영을 갖다가 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거기서 많이 초음파를 한 건지 잘 실감이 안 나시죠? 한약은 한 번 질 때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 일주일씩 약 처방하거나 이제 2주일 처방하거나 3일이거나 보름 그다음에 이제 한 달 보통 이렇게 처방하는데 한약은 한 번 처방하면 열흘 치를 갖다 해요. 이게 항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68번을 갖다가 했다는 것은 3번 진단을 받으러 갔을 때 2번을 갖다가 했다는 얘기, 즉 한 달에 2번씩 흉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많은 숫자를 갖다 했는데 이 환자도 2년 이상 한약을 먹다 보니까 본인도 안 낫고 증상이 심해지니까 이상을 하니까는 이제 병원으로 갔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2심 판결에 우리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초음파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그런 영상들 그건 우리 한쪽에서 이거 말고도 저기 많이 갖고 돼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 근데 그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을 할 수 없는데 지금 가장 걱정된 게 뭐냐면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인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반응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뭐 있는 자료를 갖다가 지원서는 모두 다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 없겠죠. 예, 보충해서 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휘리 주신 거에 좀 형사 소송이라는 걸 잘 아시겠지만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느냐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 증거도 엄격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취지이기도 하고 정통적인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의 어떤 그런 오진 사례들이 뭐 심증 형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게 피고인 자체에 관한 어떤 그런 증거로는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대응 방안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법원이 그 무죄 취지 판결이 보조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항소심 법원에서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한의사의 어떤 그런 행위가 전형적인 산부인과에서 하는 초음파 사용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고 보조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저희가 어쨌든 이 사건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보조적이 아니라는 거죠. 주된 진단 방법으로 사용한 거다 영상처럼.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새로운 증거로 입증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 방법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검사가 구체적인 뭐 증거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좀 고려하고 있는 거는 피해자를 좀 어떻게 조금 그 검사를 통해서 그때 그 당시에 진단 방법이 정말 보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산부인과에서 동의가 정말 누가 봐도 의과의 진단 행위로 주된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입증 절차를 좀 갖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주차하신 분들은